1시간 간격으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장관 출마 선언했는데 누가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왜? 차별화를 잘했죠, 차별화. 일단 가장 길었고요. 한동훈 위원장 8,900자 출마 했고요. 선언문을 18장을 썼다던데. 대선 출마 선언문에 버금가는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네 후보 중에 유일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해법을 내놨습니다. 2차 투표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결선까지 안 갈 것이다. 왜냐면 이게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진행자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4명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1시간 간격으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장관 출마 선언했는데 누가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왜? 차별화를 잘했죠, 차별화. 일단 가장 길었고요. 한동훈 위원장 8,900자 출마 했고요. 선언문을 18장을 썼다던데. 대선 출마 선언문에 버금가는 나경원 의원 2,200자 했고요. 네. 윤상현 의원 3,800자, 네. 원희룡 전 의원 785자.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짧고 굵게 왜 단문이 했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고요.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한데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거냐, 혁신하고 재건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네 후보 중에 유일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게 이제 논란이 됐고 자기의 주장을 선명하게 내세우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선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똑같은 의견이에요. 결국 나머지 3명이 1명을 지금 공격하는 이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2차 투표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결선까지 안 갈 것이다. 왜냐면 이게 뭔가 바꾸길 원하는데 바꾸겠다는 신용을 한 건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었어요. 나머지 3분은 물론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바뀔까라는 의문만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최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뭐 변화의 시동을 걸었죠. 근데 이제 차기 당대표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바로 대통령실과의 관계입니다. 후보들 모두 변화를 강조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평적 관계를, 나경원 의원은 당정 동행을, 원희룡 전 장관은 용산과의 신뢰를 부각했습니다. 표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로 선출할 때 그런 뭔가 승리 의지, 뭐 변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서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전당대회라서 그때는 정권 교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어요. 정말 그 보수층 내부에 굳건하게 이제 형성되고 있던 정권 교체라는 이 일념 하에 36세 당대표를 만든 거예요.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지금은 공통된 목표라는 게 없어요. 지지층들의 뭐라 그래야 되죠? 실망.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지 아마 전당대회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에는 전당대회가 사실상 민심이 당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괴리가 크지가 않아서 이준석 대표가 그때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고 그렇죠. 나경원 대표한테 당원 투표에서는 졌거든요. 4%가 졌어요. 그거를 근데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압도적으로 여론이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몰렸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5대5였죠. 근데 지금은 8대2인데 글쎄요. 과연 투표율까지 낮았을 때 이게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어떻게 나올지 아니면 네. 실제로 여전히 민심 이꼬르 당심일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투표율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TK 지역의 그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TK 지역보다는 수도권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변수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가 결선 투표를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결선 투표를 갔을 경우에는 역전될 가능성도 네.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가 오늘 나왔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을 대표직 사퇴했잖아요. 사임했죠. 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당대표로 확정된 상태에서 대표 선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 수 있는 후보인가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네. 저는 그 지점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것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좀 불리하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상황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당정 관계의 바로미터로도 꼽히는 게 바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동훈 대 나원윤 이것도 이렇게 나뉘는데 각 후보별로 최상병 특검 발언을 했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세게. 틀었죠. 뭐 한동훈 특검도 받을 것이냐.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 원희룡 의원은 해라. 공수처를 먼저 해야 된다. 뭐 윤상현 의원도 내부 전선을 교란하는 것이냐. 이렇게 다 반박을 했어요.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진을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으로선 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렁을 어떻게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안을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제시를 했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안을 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렇죠. 이거를 네. 정면 돌파하지 않고서 이렇게 네. 국민의힘이 지금 그 난국을 돌파할 가능성, 돌파할 길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원외대표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왜요? 이준석 대표도 애초에 그쵸? 당대표가 됐을 때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기록들을 많이 갈아치웠던 당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게 더 화제가 되고 힘이 쏠렸어요. 총선을 한번 지휘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완전 생초본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정치력을 많이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시험대에 올라가는 건데 물론 본인이 정말 이 당을 많이 바뀌게 만들고 이 흩어져 있는 이 중도 보수층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데 성공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원외 여부는 청년- 그래서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뭐 지구당 부활 카드라든가 이것이 이제 다분히 이제 원외 위원장들을 겨냥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원내는 지구당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은 우리 반대하죠. 네, 오히려. 충분히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근데 현직대로 반대합니다. 원외에 계신 분들은 지구당이 없으면 사실 집 없는 나그네 같아요, 진짜로. 뭘 해보기가 모을 되게 수가 어려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도권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외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결집시키는 데 의미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보수의 적통으로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문제잖아요. 보수들은 어쨌든 이념적인 문제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수의 적통으로서 합격점을 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번 당권 선거에 그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당대표 연임 도전을 이재명 대표가 시사했죠. 그래서 대표직에 사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명계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들리는 소식이나 막판 반전 같은 게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반전 같은 건 없을 거고요. 뭐 굳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건 당선 가능성을 보고 출마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지금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몇 분은 당선 가능성을 보고 출마를 하는 게 아니라 출마를 했다는 것,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걸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출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인영 의원도 그런 차원이 아닐까. 뭐 지금 구도에서 이거를 뒤집을 가능성은 0.01% 정도 수렴하지 않을까요? 민주당 구도 아래서 누가 나오든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진짜 아무 의미 없죠. 네. 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상의 추인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가 하면 여당이 상임위 7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원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사임했어요. 기사 보니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 예상했던 시나리오일까요?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보여주기라고 해야죠. 왜냐면 본인이 진짜 사퇴할 거였으면 이렇게 사퇴는 잘 안 해요, 보통. 근데 이게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이 돼 있는 민주당과 협상을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원내수석을 해보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원내대표를 했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도 원내대표를 가능성이 있었으면은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를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도 원내수석을 하면서 그런 협상 같은 걸 잘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이번에 협상력이 없었다. 뭐 이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밀고 당기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 상임위, 그러니까 핵심 상임위 3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법사위는 민주당이 내놓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네. 또 운영이나 과방위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서 7개를 가져가는 게 사실은 베스트였죠. 네, 국민의힘 네. 협상 카드로는 베스트라고 보는데 사실 이 협상을 제대로 줄다리기를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참석을 안 하다가 보이콧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백기투항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갈량이 아니라 제갈량 할아버지가 와도 뭘 얻어낼 수가 없는 구조다. 근데 그 말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그러면 상황이긴 하죠. 여론전이라도 좀 펼쳐서 최소한 민주당이 두 번 다시 이렇게 비슷한 좀 억지 같은 주장을 못 하게끔 그 여론전도 제대로 못 펼쳤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자, 한 주 동안 누가 잘했나 평가해보는 업앤다운 코너입니다. 두 분의 업다운 볼게요. 유승찬 대표님 업 누구 골라오셨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 골라왔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소신과 정책을 갖고 그 출마 선언을 한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었다. 당대표 선거 전체에 쟁점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꼭 당대표 당선으로 직결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그 완전히 뭐 친윤이거나 애매한 것 일색으로 가는 걸 막고 근본적으로 당 혁신에 깃발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주시네요. 뽑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운은요? 다운은 좀 인물을 찾다가 네. 찾기가 참 어려워서 KBS를 뽑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최혜병 청문회 유일하게 생중계를 안 한 방송국이 KBS예요. 네.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사안에 대해서 공영방송은 이걸 국민들께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엔 또 핵심 증인들도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꼭 뭐 국민의힘이 빠졌다고 해서 보도할 가치가 없는 청문회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적절치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경석 기자님의 업 어떤 분 골라오셨죠? 저는 왠지 한동훈을 우리 유승찬 대표께서 골라오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조금 틀어서 원희룡 전 장관을 네. 골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김 빠진 전대가 될 뻔했는데 네. 아주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깜짝 출마였어요. 왜 사실. 깜짝 출마하신 거라고 보세요? 얘기해도 되나? 뭐 아무튼 어쨌든 아무튼 나경원으로 가는 기류를 누군가 막아 세운 거잖아요. 아니 그죠? 뭐 어쨌든 다 싫은데 그나마 그래 좀 낫겠다 싶으니까 이제 설득을 한 거겠죠. 본인이 조금 더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끌어올려야지 단순히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마음 내지는 뭔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심만 얻겠다는 마음으로는 게임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저는 뭐 최소 1차에서 50% 이상은 다 과반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다운은요? 저 이제 이름 잘 몰랐는데 강민구 네.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의 아버지. 아버지는 이재명.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본인에게는 이런 이름을 알렸으니까 정치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남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지금 민주당은 당대표 연임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게 당원 당규를 바꿨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럼요. 대선까지 가는 길을 열어두고 또 당대표를 연임하는 데다가 지금 최고위원도 민주당 안에 보면 그 더민주혁신이라는 강경 친명 그룹이 중심이 된 그런 인사들이 이제 최고위에 올라오고 뭐 이런 과정이잖아요. 이런 문화가 조성된다는 것은 앞으로 대권 가도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경쟁자가 거의 사라지는 분위기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이 민주당이라는 지금 정당이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구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중립기여를 이끌어주신 두 분이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잖아요. 두 오래 분. 했어요. 오래 했어요. 예. 이재명 대표도 연임을 하는데 저희도 연임할 순 없잖아요. 예.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뭐 언제든지 정치의 시즌이 돌아오면 다시 참견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좋게 들어줘서 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불러주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참 아쉽네요. 전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그래요. 저만 아쉬운 걸로 하고요. 자, 두 분 말씀. 라이브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